말과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 시사 랭킹쇼 금요 탑10입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난주 첫방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서 이거 뭐 가요 탑10보다 훨씬 재밌다. 음악을 들을 게 아니라 이걸 들어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가요 톱10은 1998년도에 폐지된 프로. 지난주에도 강조해 주시더니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두 분 인기를 좀 체감하세요? 예, 체감하고 있죠. 길에서 막 사인해달라고. 그런 건 없고요. 없어요. 그냥 저 스스로 인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팬카페가 곧 생길 것이다. 잘 관리해야 한다. 자,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코너 소개 잠깐 드리면 한 주간 화제가 됐던 뉴스를 말, 인물, 장면 분야에서 1위를 뽑는데요. 이름은 금요 탑10이지만 10위부터 1위까지 다 다루면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죠. 부득이하게 1위만 다룹니다. 1위만. 자, 뉴스 9개는 뽑혀 있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발표를 안 할 뿐이죠. 38개씩 뽑았습니다. 발표를 안 할 뿐입니다. 혹자는 뽑기 귀찮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뽑습니다. 자, 6월 다섯째 주 금요 톱10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요. 이번 주는 말 분야에서 공동 1위가 나왔습니다. 네. 자, 먼저 김한 기자님이 뽑아주신 말을 듣고 오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원톱 1강 주자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뭐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려우신 거 아닌가요? 원톱이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 이 소중한 자산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5년 후 민주당의 승리를 쟁취해야 할까요? 선동열 투수. 선발 투수고 최고의 투수 아닙니까? 네. 이 선동열 투수가 매일 경기에 나가면 좋을까요? 매일 선발 투수가 된다면 선동열 투수가 예. 그 구단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동열 투수에게도 그 구단을 응원하는 많은 그 팬들에게도 이거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는 그 혜태에 팬들도 없을 것이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구단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김한 기자님 네. 뽑아보셨으니까 네. 선동열 투수가 매일 경기에 나가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네. 1위의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제가 혜태 팬이고요. 네. 혜택이가 지금은 나와서. 기아잖아요. 지금은 기아인데 올드 팬들은 여전히 혜태 팬이다. 어쨌든 타이거스. 그리고 이제 타이거즈 팬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강병호 의원도 아마 타이거즈 팬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조건반사적으로 선동열 생각이 나는 건 타이거즈 팬인 겁니다. 네. 근데 이 맥락은 이런 거죠. 선동열 투수가 매일 경기에 나가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선동열 본인에게 물론 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겠죠.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면.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상대에게도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선동열이 매일 나온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뽑아봤는데 이 발언의 맥락은 이런 거죠.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 지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나와서 지방선거에도 나왔고 이미 근데 또 있는 정치적 이벤트인 전당대회까지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게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혹사를 시키는 일이다. 이런 이제 우려?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말하면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조금 쉬시라. 네. 자, 근데 저는 이게 강병원 의원이 세대교체론의 기수인데 언제적 선동열이에요. 선동열 선수라 그래서 지금 감독도 은퇴하신 지가 그죠? 그런데 97세대 의원들이 이제 세대교체하겠다고 나왔고 원톱이라고 인정한 이재명 의원이 86그룹에 이제 우뚝 서 있는 거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그렇게 구도가 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이 출마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뭐 또 같이 출마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상호 의원 등등 86그룹은 다 빠지고 있고. 대부분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의원을 압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오면서 압박하기는 좀 모양새가 이상하니 그걸 좀 이제 세대 교체라는 97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내세워서 결국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뭐 그게 나이 많은 뭐 최일평론가나 저나 586인데. 네, 애들이죠, 애들. 저는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고. 정신연령 김한 형, 완이 형이 형이야. 네. 그런 농담을 하는 게 386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대로 나누는 것보다 정말 누구든 저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도지사는 했지만 여의도 정치는 처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세대 교체론하고도 직접적 연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당원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말고 이런 구도를 짜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선택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김한 기자하고 그 얘기했는데 손동열 선수가 컨디션만 좋으면 계속 나와도 괜찮아요. 상대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불펜에서 몸만 풀어도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보여줘도 굉장해도. 그럼 뭐 본인 컨디션의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 비유가 그래서 성공한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나는 97세대야. 사실 뭐 강병원 의원도 이제 학번은 80년대 학번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젊은 세대야 97세대야라고 하는데 그 비유를 선동열로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동열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팀에 압도적인 원톱이 있지. 근데 이 투수가 안 나와야 우리가 게임이 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도. 예. 근데 결국에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강한 투수가 있는데 왜 그 강한 투수 빼고 나머지 투수 중에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뭐 성공한 비유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동열이 있으면 근데 최동원이 있었는데 지금 김민석 의원이 나오잖아요. 팔육그룹에서 그 김민석 선동열이 된 셈인데 생각해보면 최동원 선수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던져서 우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4승을 기록한 적이 맞아요. 그래서 대단한 그 당시에는 쉬지 않았다. 비유는 좀 틀린 것 같다. 성공하지 못한 비유다. 자, 강훈식, 강병원, 박용진, 박주민, 이강, 이박 나온다고 하죠. 자, 단순히 뭐 97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뭐 리더십이 생기는 건 아닐 거고 이 4명의 주자가 보여줄 비전과 역량이 중요한데 자, 김한 기자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대적으로 더 어려요를 강조하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본인이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 내가 어떤 어려요는 비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어요.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런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내 386 그룹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가장 큰 게 좀 큰 학교 이른바 이제 그 세대들은 메이저 학교라고 부르는 큰 학교에서 학생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별다른 사회적 경험 없이 정치권의 보좌관이나 이런 걸로 입문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오랫동안 지구 국회의원처럼 지낸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인 분야들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한 채 되게 이제 당내 어떤 논의 그다음에 관료적인 어떤 생각 이런 거에 빠져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세대를 비판하는 핵심인데 그럼 이 4명은 과연 다른 것인가라는 거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뭐가 다른 건데? 라고 이제 물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더 어린 세대다라는 거가 강조되는 점 하나. 또 하나는 그리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최영일 평론가보다 젊은데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아주 야심을 드러내는구만 이 사람이. 근데 야생방 중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들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PD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젊은 세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할게요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자에게 소구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얼마나 지금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걸 이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냥 메시지를 PD님에게 러브콜을 눈을 부릅뜨고 그냥 이래요. 이렇게 방송판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97그룹 당권 주자들을 또 86그룹의 이제 좌장 중 한 분이에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다 모아서 도원 결의를 이제 시키도록 했다. 이것도 좀 장면이 묘한데 세대 교체론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 하고 97그룹을 모아서 86그룹 이렇게 한마디 독려하는 거. 이인영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 이재명계로 다 모이자 이런 의도로 들려져서 이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요. 되게 당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 배제하고 누구는 나오지 마라 이런 발언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보면 위기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개파로 나눠져 가지고 지도력이 없어요. 지도력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중에 뭐 원내에서도 물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내에서 본다고 하면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뭐 제가 생각할 때 그 선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대응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개파 싸움 또 일어납니다. 네. 적당히 해가지고 뭐 개파들끼리 서로 나눠먹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정말 냉철하게 어느 지도자가 이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을 하나로 엮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고 그거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의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누구든 원하는 사람 나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인영 의원의 이런 태도는 그런 갈라치기를 또 만들어내는 구성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갈라치기로 보일 수 있다. 김한 기자님 표현에 따르면 수렴청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97세대들이 지금 한 달 정도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이게 사실 본인들이 어떤 손을 든 게 아니라 언론에서 호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 386 용태론이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있고. 주체적으로 나서질 않으니 언론들이 이른바 뭐 강강박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명을 해주면서 의미를 획득했는데 의미를 획득한 이후에도 한 2, 3주 정도 본인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습니다. 고심 중이다. 네. 그런데 언론에 이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오기 전에 386 그룹의 좌장이 이인영 의원을 만나서 모종의 이제 얘기를 했다. 이거 자체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저 세력은 이 세력의 마이너한 버전이야.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혐의가 있는 그런 모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지금 뭐 당내의 경쟁이긴 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면 당대표의 세대를 가지고 굳이 본다면 30대가 저쪽에는 당대표로 있어서 한참 더 내려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얼만큼 미래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냐.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궁금하네요. 그런데 항상 이게 또 여러 명이 나와서 으쌰으쌰 하다 보면 경쟁력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좀 마이너 그룹이 뭉쳐서 단일화하자. 그래야 이재명 후보와 한번 겨뤄볼만 하지 않느냐. 단일화 시나리오 펼쳐질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반이재명계로 불려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 그렇죠.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분산이 되면 가능성이 지금도 낮은데 더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7세대론을 내세우면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시켜서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시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거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유다. 왜냐하면 어느 세력이든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까지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어요. 전혀.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누가 되든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돼요. 그럼 정통성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이 당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 이후에는 하나가 되는 모습 보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비판할 생각 없고 중요한 건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도록 겨룰 수 있도록 어떤 사람 배제하고 어떤 사람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리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배제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은 결국 민주당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누구든 원하는 새 나와서 겨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차세대를 지향하는 김한 기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연일 뉴스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입니다. SNS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냥 이제는 범인 일반으로 돌아가서 그냥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건데 얘기만 하면 민주당에 주로 유력한 인사들이 막 때려요. 근데 때릴수록 커지나?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등판할까요? 저는 하리라고 보는데요. 20대. 근데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지난 대선에서 선거 막판에 이제 결집시켰던 표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갖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대선 기간 때까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의 미래 영토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 박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뭔가 이제 전환이 됐는데 저는 정치에서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늘 입증되는 거지만 때리면 언제나 큽니다. 맞는 사람이 큰다. 맞는 사람은 언제나 크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유의미한 흐름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 중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확실한 자기 영토, 지분이 있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를 당연히 본인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를 좀 많이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를 막 때려주십시오. 크고 싶으십니까? 아니, 시사본부를 키워야 되니까 저는 안 커도 돼요. 프로그램을 키워야죠. 자, 그 다음 또 말 랭킹 넘어가 보죠.
공동 1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금요 탑10 6월 다섯째 주 말 분야 공동 1위. 이번엔 최진봉 교수님이 선정하셨는데 일단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박성민 의원. 초선 의원이지만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울산 중구청장이던 박 의원과 자주 만났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3개월 만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밝히진 않았는데 박 의원과 친한 의원들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서 힘들고 곤혹스러워했다.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심이 떠난 것 아니냐. 손절로 읽힌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어제 포항에서 박 의원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들은 이 대표는 한밤중 SNS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게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보도입니다. 최 교수님이 뽑아주신 오늘의 말은 보도 말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요 말이에요. 자, SNS에 글 올리기 직전 상황은 친윤으로 알려진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 일신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그럴 리는 없다라는 평론들이 여기서도 쏟아졌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윤심이나 혹은 윤핵관의 입김이 사퇴 작용한 거 아니냐. 김한 기자님. 네. 작용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이 자리에 어떻게 발탁됐느냐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랑 별다른 친분이 없습니다.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당시 이제 당선인 후보죠. 후보가 네. 그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이제 당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명이 된 측면으로 이제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만뒀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를 그 자리에 발탁한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만둘 수 있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합의가 됐다면 이준석 대표가 한밤중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겠죠. 네. 근데 그 자체가 뭐 이거가 어떤 성격의 사태인지 그래서 저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여전히 비유해서 좀 살아있다고 보는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고요. 모기가 돌아다니면 여름인 겁니다. 네. 그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에 또 하나를 더 얹으셨어요. 모기가 돌아다니면 여름이다. 최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바? 뭐 대체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만약에 김한 기자의 예측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네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친윤 측에서 그런 메시지가 안 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유, 본인도 국회의원인데 네. 상황을 판단하겠죠. 네, 판단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정말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어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본인이 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건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표를 둘러싸고 모두 다 공격적 모드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친윤계가.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친윤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립무원이 되고 있다. 윤석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이 말이 말이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자, 이게 언론학자시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니까. 최 교수님 이게 제가 이 내용은 뭘까 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해요. 이게 이제 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들이 친윤 그룹입니까? 그렇죠. 네네. 친윤 그룹이죠. 본인을 지금 공격하는 게 친윤 그룹이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그거 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전면전을 감당할 펼치겠다. 수 없는 방향. 네. 그 말은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내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화가 나고 그분들에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첫째는 협박이라고 봐요. 저는. 협박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뭐 좀 강한 표현이긴 한데 나를 이대로 계속
뭐 윤리에서 징계하고 나를 몰아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두 번째는 진짜로 이렇게 결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대표는. 할 수 있다. 그러고도 남을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생각이 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에 본인이 쫓겨나오면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당 창당을 할 거다. 청년당이 되겠네. 청년당. 예를 들면 두 번째는 그럼 국민의힘에 계속 끝까지 남아서 뭐 이의 신청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분탕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네. 당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미꾸라지 역할을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사실 이 얘기를 한 것도 경고성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친윤 뭐 윤핵관들을 향해서 나를 이대로 계속 몰아붙이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 빨리 걷어들여라. 이런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눈이 트이네요. 그걸 감당할 수 민주당으로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럴 리는 없다. 청년 보수를 엮어서 뭔가 친윤 그룹과 일전을 불사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는 배웅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귀국하는 마중에는 나갔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갈 때 이제 환송을 하지 않은 거에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당 차원에서 환송을 할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시 정치를 오래 한 어떤 바이브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가야 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죠. 그런데 권성동 대표도 그날 한가한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해석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준석 대표는 안 간 거냐. 이준석은 안 갔고 권성동은 갔고. 그렇게 되면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안 갈 수가 없죠. 가서 뭐 어떻게 되더라도 말썽에 쓰더라도 내가 그날 진짜로 내가 그거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해서 안 간 거고 내가 오면 다 올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나가 생각해 보면 오늘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게 7월 7일을 앞두고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로 시간을 돌려보면 22일 징계 결정을 앞두고 20날 만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같이 있는 사진이 언론에 나간다. 이러면 22일 징계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2주째인데 인기가 뜨겁습니다. 거의 마지막 오늘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이준석 운명의 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엉뚱하게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 개시가 됐고요. 자, 이젠 정말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겠다라고 윤리가 했으니까 두 분의 예언을 듣겠습니다. 양정이라고 하죠. 양형이 아니라. 징계 결정 뭐가 나오나. 최 교수님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이 뭐가 나오느냐 어려운 부분인데 징계는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소명을 듣는다는 절차가 있는 게 사실은 부정적인 거예요. 소명을 듣겠다는 말은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신 말도 들어는 주겠는데 점점점. 그리고 소명을 안 들으면 징계하는데 상당히 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절차를 지켰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권 정지가 짧게라도 나올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경고가 나올 가능성 전혀 없진 않다. 그래도 타격은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예를 들면 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상당히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당 대표를 계속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김한 기자님. 저도 뭐 중징계라고 이제 언론들이 표현할 다음권 정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내용이 어저께 거의 실시간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실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2주가 연기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당원권을 만약에 정지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돼도 당대표는 그럼 정지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여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당원 당규가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될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에 대한 해석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네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주말인데 다음 주 7월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이게 원래 끝에 최진봉 교수의 원포인트 저널리즘 특강이 3분 동안 지난주 못했고 이게 약간 청취자들이 느끼시기엔 뭐 전설의 동물이야. 얘기는 하는데 본 적이 없어. 아무도 들은 적이 없네. 이것도 다른 아이템처럼 늘 원고를 준비해 옵니다. 아니 정말 기사랑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분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의 논문 수준의 분석이 되어 있는데 못합니다. 못해. 그 3분이 안 나오네요. 3분. 자, 청취자 3660님 금요 톱10 기다렸어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은 시사인데 두 분 패션은 연예 프로그램이네요. 자, 김한 기자님. 네. 모자 각도 이거 신경 쓴 거죠? 아닙니다. 네, 오늘 딱 저는 MZ 세대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딱 이 각도가 나와. 된다. 예. 아저씨들이 쓰는 거랑은 다르다. MZ 세대라고요? 네. 우리 동년배 같은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최진봉 교수님 시사 래퍼의 이 패션을 하고 온 김한 기자.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